요런 3-4-3은 정확히 똑같이 했던 팀이 선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카타르 월드컵 때, 지난 월드컵 때의 일본이다. 그러면은 45분만 뛰는 미토마가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먹히는 측면 돌파를 45분만 확 해주고 상대를 확 무너뜨리는 거죠. 일본에 특이하게 맞았던 거지 이게 엄청 좋은 전술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자, 오늘 김종용 기자와 함께 동아시안컵 홍명보호 전술 분석 결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려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개 팀 가운데. 축하할 뻔했잖아요. 준우승이라고 하시니까. 네. 자, 뭐 사실 이 대회 우승을 못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비중이 큰 대회가 아니고 또 우리가 풀전력으로 나온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뭐 안 그래도 분석 결산을 하려고 했지만 좀 더 약간 트리거가 된 거는 홍명보 감독의 한일전 끝나고 나서의 발언이었거든요. 자평.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를 다 봤지만, 물론 후반에 우리가 좀 더 볼을 소유하고 몰아치긴 했지만, 야, 이 경기를 끝나고 우리가 잘했다라고 볼 수 있나? 우리가 단적으로 경기 종료 10분도 안 남았을 때 유이스팅 처음 했잖아요. 네,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자, 물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대회여서 그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희가 아울러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의 키워드는 실험입니다. 네. 네, 3백을 전격 도입을 해서 대회 3경기 모두를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파격적인 실험을 좀 했고요.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 때 사실 3백의 마스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3백은 숫자적으로는 같지만 그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3백이고, 어떻게 이번 대회에서 운영을 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3경기 모두 3-4-3을 썼고, 하지만 라인업은 다 달랐습니다. 네, 일단 이제 1차전, 3차전 중국전, 일본전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고, 네. 중간에 껴있는 홍콩전이 좀 달랐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애초에 선발 라인업만 봐도 중국전이 더 A매치 경력이 많은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전 멤버를 기반으로 홍콩전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2명 정도를 껴넣어서 한일전 라인업이 나온 그런 라인업이었고, 어떤 선수가 나오든 기본적으로 3-4-3을 고수하면서 네. 이번 동아시안컵은 3백 실험의 장이다. 우리 대표팀이 그동안 월드컵 3차 예선을 거치면서 홍명보가 너무도 좀 4-2-3-1 포맷에 좀 구성이 돼 있었고, 전혀 어떻게 보면 뭐 실험이라는 표현 그렇습니다만 다른 시도를 안 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아쉬움을 좀 풀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뭐 한 발 더 나가면 저는 3차 예선에서도 우리가 좀 일찍 확정을 짓든 아니면은 좀 약팀 상대로 우리가 좀 더 리드를 많이 하던 그런 공식적인 예선전에서도 이런 시도가 나왔어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늦었다는 감은 들긴 하는데, 저희 영상에서 저희가 늘 해오던 그렇죠.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1, 2차전을 통해서 새롭게 홍 감독도 새롭게 보는 선수들도 있었을 거고, 이런 선수들을 다 이제 그 판단을 한 다음에 한일전 라인업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소집된 선수들 중에서는 뭐 정예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요 그 위주로 좀 본다면, 이번 그 3-4-3 포메이션의 전술적인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3경기 다 일관적으로 3톱을 조합할 때 스트라이커 뒤에 이제 2명의 2선 공격 자원이 있잖아요. 그 둘을, 한 명은 윙어 성향, 한 명은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 이렇게 해서 약간 다양성을 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윙어 성향인 자리에 나상호, 문선민이 뛴 거고요. 공격형 미드필더의 자리에 이동경과 강상윤이 번갈아 뛴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공미, 왼쪽에는 윙어,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일관된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수비진 3백을 보면 한쪽 스토퍼는 풀백을 겸할 수 있는 선수를 두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김주성과 김태현이 번갈아 뛰었는데, 이제 센터백 김태현, 네. 풀백 김태현 말고 센터백 김태현도 울산 시절 풀백도 봤었어요. 그렇죠. 가시마에서 지금 뛰고 네. 있는. 이 선수가 이제 왼쪽으로 빠질 수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스토퍼로 서명관, 박승욱이 번갈아 뛰었는데, 박승욱 역시 멀티 성향이고 풀백을 볼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3백 조합도 약간 경직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전문 센터백 3명으로만 구성하지는 않으려 했다. 일단 중앙에 있는 부터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고요. 기존의 4-2-3-1 포맷과 이번 때 시도한 3-4-3 포맷을 병용을 하거나, 또 홍 감독이 인터뷰 때도 내비쳤던 것처럼 이게 플랜 A가 될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번 대 3-4-3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결정적인 특징은 3톱의 운영 방식이었는데요.
양쪽에 배치된 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3-4-3에서 윙어라고 표현하는 선수들, 실질적으로 윙어처럼 뛰지는 않았지만, 여기 배치된 선수들의 어떤 기용을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일반적인 거예요. 양쪽 윙어 중에 한 명은 좀 미드필더 성향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왼쪽에 손흥민을 쓸 때 오른쪽에 이강인을 쓰면서 이강인 선수가 설령호한테 길을 측면을 열어주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많이 하긴 했었죠. 네. 다만 이제 어떤 선수가 들어오든 똑같이 운용하는 게 아니고 선수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팀의 운용 방식도 같이 달라졌다.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동경인 경기와 강상윤인 경기가 달랐다. 이동경 선수는 뭐 예전에 대표팀에서 거의 중미처럼 뛰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울산과 김천에서는 거의 공격수, 거의 세컨드 스트라이커거든요. 그래서 뒤로 잘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동경이 공격형 미드필더일 때는 이동경이 약간 안으로 좁히면서 스트라이커 근처에 가까운 위치를 잡고요. 오른쪽 윙백이 이제 주로 김문환인데 김문환이 올라가서 측면을 넓게 벌려주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뭐 파이브토처럼 되는 거죠. 양쪽 윙백이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3-2-5 형태가 되는 이런 식의 빌드업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이동경과 김문환이 둘 다 올라갔기 때문에 더 뒤에 있는 선수가 그들에게 전진 패스를 찌르기가 좋거든요. 네. 패스 코스가 여러 개니까. 그쵸,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아니면 이제 전진한 오른쪽 스토퍼인 박승욱 이런 선수들이 그들한테 패스를 찌르기가 좋아요. 그럼 단숨에 2선까지 공을 전달하고 거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많이 하는 3-2-5 빌드업의 보통인데 박승욱 선수가 이제 김문환이나 이동경한테 패스를 찌르기가 좋았느냐? 그렇지는 않았다. 예, 그 사이에 거리가 좀 멀었고 사이에 방해 상대도 있었고 그래서 좀 슛 패스가 잘 연결이 안 됐고요. 약간 좀 에라 받아줘 패스인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걸 원체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득점으로 이어진 것도 하나 있었지만 이제 매끄럽진 않았다. 네. 또 이번 대회에서 좀 가장 두드러지는 기용이었다고 하면 이제 강상윤 선수인데 강상윤 선수가 전북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뛰지만 이번 홍명보 호에서는 3경기 일단 다 뛰었는데 2선 공격수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윙어 포지션에 기용이 돼서 중앙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동경이 기용될 때 또 이제 강상윤 선수가 기용될 때 이제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이 선에 어떤 성향의 선수를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주할 수 있는 전술적인 폭이 넓다는 것을 보여준 점은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강상윤과 이동경 중에서 어떤 선수가 오늘 경기에 어울리냐, 뭐 어떤 류의 선수가 오늘 필요하냐를 보고 이제 멤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전술적으로 좀 두드러지는 부분 특징만 뽑아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윙백 자리에 공격수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요거는 우리 3차 예선 마지막 경기 때 쿠웨이트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는데 이제 황희찬 선수를 윙백에 기용을 하면서 왼쪽에 단초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네, 이번 대회에서 애초에 이럴 생각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선발로 윙어인 선수를 선발 윙백으로 넣지는 않더라고요. 네, 선발은 이제 보통 풀백 선수를 윙백에 놨다가 교체 카드를 통해서 이제 모재현, 문선민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좌우 윙백에 들어가면서 이제 윙백 자리 아예 공격수를 넣는다. 측면 공격을 더욱더 강화해 본다라는 시도를 한 건데 일단 당연히 원래 공격수인 선수가 윙백 자리에 가면은 공격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측면 돌파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엄청 성공했는지는 뭐 이제 봐야겠지만 방향성만큼은 그렇다는 걸 보여준 교체 카드였습니다. 네, 이게 과연 이런 시도를 본선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도 뭐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뒤쪽에 뭐 3백이라든지 중앙 미드필더들과의 어떤 콤비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완성도가 높아져야겠지만 긍정적인 면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전술 완성도가 높은 대회는 아니었어요. 네. 대신에 뭐 선수 실험을 많이 했으니까 3-4-3에 어울리는 선수를 좀 발굴했다. 이제 홍명보 감독 스스로 3백에서 나름 경쟁력을 보인 선수가 많게는 5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3백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하는 선수는 어느 포메이션이든 잘하는 거기 때문에 김민재나 네. 그 선수들이 앞으로 뭐 포백이든 어디서든 뭐 쓰일 수 있다는 좀 선수를 발굴했다는 점 이 정도가 있겠고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강상윤 스스로 엄청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를 찾았고요. 20세 대표팀에서 월드컵 나갔을 때 강상윤 선수가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했었는데 그러니까 프로에서는 조금 낮은 위치에서 잘하고 있지만 지금 대표팀에서 좀 더 다른 면을 보고 좀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강상윤 선수는 3경기 다 뛴 것도 그렇고 아마 다음 소집 때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이게 추가 소집이 됐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한데 원래 없었잖아요. 예치 명단에. 네.
그랬었고 또 어떤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왼발잡이 김주성, 오른발잡이 서명관 요 스토퍼들이 이제 3백에서도 좋은 모습이었고 김주성이야 원래 멤버지만 서명관 잘하면 대표팀 좀 충분히 이제 고개를 들이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만들었고요. 미드필더 중에는 뭐 서민우 선수가 조금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면서 앞으로 또 대표팀에서 뭐 4-2-3-1 할 때도 중미 한번 써봐서 테스트를 해볼 만하다. 다만 뭐 좋은 점보다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보였던 대회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일단 빌드업 시에 뭐 이건 완성도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이 팀은 시간을 많이 가져도 완성도가 안 올라가냐, 이거는 뭐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이번 대회에서는 완성도가 높진 않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4-3이 3-2-5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용이한데 윙백만 올리면 5명이 되니까요. 네. 근데 요즘 3-2-5라는 거는 포백으로 시작하는 팀들도 빌드업 할 때는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5명이 5개의 이제 세로로 찢었을 때 채널을 다 점유하고 있으면서 어디든 공을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빌드업은 어떡하냐? 뒤에 수비수 3명, 미드필더 2명이 공을 돌리고 또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낸 다음에 그 뒤를 공략하고 하면서 몇 명을 벗겨내고 앞으로 찔러주면 돼요. 근데 이 몇 명을 벗겨내고 라는 단계가 전혀 안 되니까 이 3-2 앞에 상대의 선수들이 쫙 진을 치고 있죠. 그러면 옆으로 공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 그게 뭐냐? U자형 빌드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 감독이 자기 입으로, 아무도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한 적 없거든요. 자기 입으로 나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던 U자형 빌드업을 이번 대회에서도 내내 하고 말았다. 네. 그 한일전 전반전이 저는 가장 안 좋았던 그 경우의 수가 모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압박이 뭐 나름 잘 하긴 했지만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숫자로 하는 빌드업에서 계속 이제 백패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어떤 컨셉추얼한 측면에서도 좀 코치진들이 많이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채택할 수 있는 컨셉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대표팀 맞는 게 무엇이고 또 그렇게 긴 시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월드컵 본선까지. 우리가 좀 채용했을 때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이제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은 선수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결단을 빨리 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공격 조합에 대해서 좀 경직돼 있었다. 상상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윙어 앤 공미 조합을 많이 썼는데, 근데 저는 앞선 2경기 봤을 때 강상윤, 이동경을 2선에 동시에 쓰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무튼 한쪽 측면은 문선민 아니면 나상호가 측면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거 좀 경직된 사고가 아닌가. 왜냐면 3-4-3이면 윙백을 엄청 올려서 측면은 거기 맡기면 돼요. 이동경이나 강상윤이 스트라이커랑 공 주고받으면서 중앙을 공략하고 슛기에 만들고 이게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 그 그림이 진짜로 실현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시도를 안 하고 좀 공격 강화할 때는 오히려 공미 중에 한 명을 빼고 이제 키 큰 스트라이커를 더 넣고 이렇게 하니까 중앙에 공미 성향인 선수가 2 이상 공존하면서 패스를 주고받는 거를 아예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좀 얘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막판에 또 질 것 같으니까 투톱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좀 키 큰 선수 넣어. 네. 일단 감독이 흔들리면 사실 팀 자체가 감독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한일전 즐기자고 말씀하셔놓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좀 애매하지 않았나. 근데 아무튼 그 이번 경기에서 저는 확실히 홍콩, 중국 정도만 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일본만 돼도 일단 측면에서 윙백들이 전진이 전혀 안 됐잖아요. 전반전 같은 경우 특히나 상대팀의 소마유키하고 그 헨리 선수하고 요 둘이 사실 1대1에서 우리가 좀 안 되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윙백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공격 쪽에서 우리가 수적으로 뭐 우위를 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잘 안 먹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시도를 훈련력으로 왔을 때도 우리가 뭐 9월이나 이럴 때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칼을 뽑아 들었으면. 자, 근데 요게 좀 약간 익숙한 느낌이 좀 있는 전술이었죠. 우리 대표팀엔 낯설었지만. 네, 일단 홍명보 감독이 울산 시절에도 비슷하게 했어요. 울산 시절 때도 이제 플랜 A는 4-2-3-1이었고 거의 주장창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2년 정도 한 뒤에 플랜 B로 가져왔던 게 그때 3-4-3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한쪽 윙백에 보통 윙어로 기용하던 루빅손을 기용하는 3-4-3이었거든요. 이게 몇 경기 잘 먹혔어요. 그래서 4-2-3-1 하다가 플랜 B로 3-4-3. 이건 뭐 원래 하던 거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회에 보여준 특징적인 3-4-3, 특히 좌우 윙백에 동시에 하프타임에 윙어 성향의 선수를 넣는다든지
요런 3-4-3은 정확히 똑같이 했던 팀이 선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카타르 월드컵 때, 지난 월드컵 때의 일본이다. 네, 그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일본에서 신으로 떠받들어졌던 독일전, 스페인전. 네, 그 월드컵 빼고 그 앞뒤에 거의 모든 대회 일본이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월드컵 16강이라는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쵸. 그것도 죽음의 조에서 독일, 스페인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때 그랬습니다. 첫 경기 독일전에서 포백으로 나왔다가 잘 안 되니까 후반전에 3백으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양쪽 윙백 자리에 원래 측면 수비수인 선수 다 빼고 윙어들을 막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전은 아예 3백으로 시작을 했고 경기 도중에 또 뭐 나가토모라든지 풀백들을 다 빼버리고 양쪽에 뭐 미토마 같은 윙어들을 막 넣습니다. 그럼 또 이겨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월드컵 16강 돌파 어떤 레시피로 그 대회에서 화제를 많이 모았었죠. 네, 일본이 워낙 또 좀 이선에 일본도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경기 운영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일본은 최근 들어서는 계속 3백을 메인 전술로 채용을 해서 또 잘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대표팀의 3백 그 실험이 그 당시 일본을 좀 닮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의도적으로 따라했는지는 제가 뭐 알 수 없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뭐 따라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일본에 대한 언급을 많이 꾸준히 또 해왔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다. 이번에도 뭐, 쿠웨이트전 말씀드렸습니다. 황희찬도 있었고 이번에 문선민이나 뭐 모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런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그 일본이 월드컵 때 너무 신묘한 전술이다, 너무 좋았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월드컵 16강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뒤로 전술적으로는 일본 국내에서 반발이 엄청 심해요.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상대가 강팀이라서 일본 상대로 아예 라인을 올려줬기 때문이라는 특이한 환경이 있었고, 둘째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선수 자원 풀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이 있었다. 뭐냐면 한국의 손흥민이나 이강인처럼 아예 B클럽에서 뛰는 윙어나 이제 공민은 없는데 조금 더 낮은 팀에서 뛰는 유럽파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가 일본은 거의 한 10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수적인 우위를 활용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전 같은 경우에 선발로 구보, 가마다 다이치, 뭐 이토, 주냐, 이토 주냐 이 3명 중에 2명이 공미, 1명이 윙백으로 뛰다가 후반전에 도안 리츠랑 미토마 카오루, 사실 이름값만 보면 도안 리츠랑 미토마 카오루가 선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들을 교체로 넣는 거죠. 그러면은 45분만 뛰는 미토마가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먹히는 측면 돌파를 45분만 확 해주고 상대를 확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특이한 선수 구성이 맞기 때문에 되는 전술이었는데, 물론 한국도 뭐 이선이 강점인 편이긴 하지만 당시에 일본처럼 뭐 빅리그에서 이제 일부에서 뛰는 윙어가 뭐 한국만큼 고점은 없지만 거의 한 10명 이런 식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특이하게 맞았던 거지 이게 엄청 좋은 전술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 또 이 톱 자원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하는 전술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요 부분하고 닮은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다는 거는 뭐 그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세계 축구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 요즘이면 축구계의 트렌드는 4년이면 강산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은 상대팀들의 뭐 대응이라든가 상대팀들의 기본 전술이 이 부분에 조금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요. 뭐 3백이 지금은 대세인 시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들 쓰죠. 섞어 쓰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추가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지공을 한국이 뭐 월드컵 나가면 어차피 약체인데 지공 언제 해? 무조건 속공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대회 한국은 보셔서 알겠지만 속공도 그다지 강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카타르 때 했던 게 좀 거칠게 말하면 속공 원툴이었는데 그 정도로 속공을 확 강화해 줄 수 있는 류의 카드가 우리나라 대표팀에는 딱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맞는 전술을 잘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축구 사적인 흐름상에서 보더라도 지금이 우리가 카운터나 속공에서 최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또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서정원, 하석주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뭐 어쨌든 4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그 90분 이후 추가 시간까지 풀스피드를 낼 수 있는 지금 나이는 솔직히 아니니까. 그렇죠. 1년 지나면 더 그럴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대표팀의 지금 고민과 연구와 분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번 동아시안컵은 그러한 뭔가 최종 답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도는 좋죠. 시도한 거는 늘 좋은 일이고 끝이 아닌 과정에서의 시도는 늘 좋은 일이고 근데 그 시도에서 우린 잘했는데 이게 아니고 맞아요. 그게 좀 네. 다 좋았는데 그 말을 굳이 왜 했을까? 대중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는 냉정하게 평가를 꼭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감독님 우리 좋았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면 안 되고 내부적으로는 평가가 분명히 냉정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팬들한테 미안하지만이라는 말을 붙이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에서 나름 평가받을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뭐 어디 보니까 3백 쓴 거 자체에 대해서 막 그건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 뭐 쓸 수 있지. 그럼요. 네. 동아시안컵은 이상한 거 해보고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네. 좀 거칠게 말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저희가 한번 결산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